예,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 특집 오늘은 저 김기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군용기가 어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아주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우리 조성열 자문연구위원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의 그 외국의 군용기가 침범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가 2013년에 이제 설정한 카디즈를 침범한 경우는 네, 이제 카디즈라는 며칠 거는 있었습니다. 방공 방공 식별구역. 식별구역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주권이 미친 영역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임의를 설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일은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계속 부정해 왔기 때문에 뭐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지금 러시아의 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우리 영해를 들어온 것은 이제 이례적인 거고요. 명확하게 이제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봐도 이게 카디즈 방공 식별구역이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했다. 이건 상당히 그 심각한 그 저희 주권 침해이고 매우 의도된 도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지금 영공을 침범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자기네들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공해상으로 비행을 했고 카디즈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가 공식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 합참이 명확하게 경고 사격을 이제 360발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경고 교신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죠. 예, 뭐 사실관계야 뭐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비행기의 항공 궤적은 뭐 객관적인 기록상 남아 있고 영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희 주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뭐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건데 이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보여준 행태는 과거에 이제 나토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토의 방공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러시아 비행기들이 수시로 영공을 이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나토군들의 어떤 반응을 이제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동안에는 이제 한러 간의 군사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이번이 이제 하나의 발단이 돼서 유사한 사태가 또 재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제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는 러시아가 왜 이랬냐? 라고 하는 의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오는 8월 5일서부터 그 한미 군사연습 정확한 이름은 이제 동맹 19-2인데요. 뭐 지금 이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이 고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CPX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군대가 동원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지휘소 연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이제 뭐 갑자기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규모도 축소하고 또 명칭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 그 군사 연습 때문에 이번 러시아가 도발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이제 그 올해만에 나타난 특징을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7년 11월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경제 부분에 좀 치중이 됐다가 올해 바로 6월 1일서부터 미 국방부가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른바 현상을 변경하는 위협 국가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기존에 이제 인도태평 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이나 호주, 인도에 더해서 한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견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안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성열 연구원님 분석은 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맞대응 전략 차원에서 이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 비행기가 저희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뭐 거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봉쇄라는 말은 이제 네. 냉전 시대라 네.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인도태평 전략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반발해 왔고요. 러시아 국방부가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장거리 연합 초계 훈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훈련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민감한 지역인 독도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이런 어떤 도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참 구한말 20세기 초반에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충돌했던 이런 상황들이 또 이렇게 100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볼턴 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러니까 이 볼턴이 방문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볼턴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일본을 네, 네. 방문해서 야찌 국가안보국장하고 그다음에 이하다 방위상 그리고 이제 고노 외무상을 만나고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오산 공군기지로 해서 한 12시 반쯤에 한국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자신이 이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지금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이제 호위를 위한 어떤 그 군대 파견 내지는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요번에 이제 볼턴 보좌관과 함께 온 사람들이 포틴저 국가안보실 이제 그 아시아 선임 보좌관 그리고 이제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같이 왔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지금 교착 상태 아직 이제 지난번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2, 3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아마 같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한일 간의 이런 이제 갈등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양쪽의 입장을 듣거나 어쨌든 중재를 위한 이런 그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볼턴은 그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거의 배제돼 있다. 폼페이오에게 거의 그 국무부 장관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이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의 안보 문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일본의 그 무력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지소미아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이 내년 다음 달에 이제 연장돼야 되는데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과연 볼튼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볼턴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지금 그 한일 간의 중재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좀 그 여러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논란인데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본이 지난번 이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이제 일본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빠르면 26일 아니면 늦어도 8월 1일까지 해서 이른바 이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취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면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보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과연 안보협력의 또 다른 측면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당장 이제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보다도 과연 어제 그제 이제 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측과 만났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이 과연 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고집하면서 한일 안보 협력을 거부한다면 사실 지금 그 한일 간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본의 이제 국제법 또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무역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 지금 7월 말 8월 초에 예정돼 있는 화이트리스트 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전혀 좀 더 심각한 상황이 한 달 단계로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실제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연장을 거부하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판단을 한다면 결정을 한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예,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벌써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북미 정상이 만났고 또 남북 정상은 이제 그 이번 판문점까지 친다면 4차례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을 했고 현재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만 뭐 짧은 시간으로 본다면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아직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취지 이 협정 체결 자체를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만 그걸 주도한 거는 사실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만약에 이제 재검토한다 이렇게 가고 실제로 만약에 재연장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이제 그 지금 우리와 일본 간에 있는 이 지금 무역 그 경제 보복 조치에 중재 내지는 개입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반대로 한미 간에도 이게 이제 지소미아 자체를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지소미아를 만약에 저희가 연장을 안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금 이제 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뭐 당시에도 무조건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했는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한일 군사협력을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일본이 한일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걸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이제 제시했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좀 적극적인 이제 좀 관여 의사를 좀 표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거를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미 관계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일본도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의 한국 배제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상응 조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가 협정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그 협력, 안보 협력을 이제 사실상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겨놓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